저희가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 몇 개 안 올렸을 때 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일본 부동산과의 비교를. 그 당시에 뭐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었죠. 인구 감소, 공급도 많았고 생산 인구 감소하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타부타 할 거 없이요, 일본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본 부동산처럼 떨어지고 나서 장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미국의 긴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파월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 증시에 강펀치 날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증시가 폭락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파월이 짧은 8분 동안 집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왜? 뭔 말만 하면은 완화 메시지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고 거듭 이야기를 해도 시장이 계속 완화적인 메시지로 완화적인 메시지로 오해하도록 선동하는 인간들이 있죠. 특히 누가 많이 해요? 주식 전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저딴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증권가에서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보면요, 긴축 정도가 완화되고 내년엔 금리 인하한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내는데 보면은 어디 증권 무슨 연구원 다 이래요. 근데 보면요, 그들은 전문가겠죠. 그리고 저희는요 1개 유튜버죠. 근데 1개 유튜버는요 올 연말에 최소 3%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해 초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증권가 전문가 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올 말에 2%를 기준금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3%는 기본으로 보이죠. 왜냐? 앞으로 10월, 11월 두 차례 금통위 회의가 남았는데 파월이 저렇게 긴축을 이야기를 하면요, 두 번 다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두 번이 다 베이비 스텝으로 들어가더라도 3%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9월에 자이언트스텝 같은 거 땡겨버리고 그러면서 환율이 폭등을 하고 외환이 급격히 빠져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해야죠. 그러면 3% 넘어갈 수도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 3% 이상은 나오죠. 누가 자꾸 선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어때요? 완화적인 메시지? 아니었는데 자꾸 선동하니까 아싸리 세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만큼 긴축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 지금 당장 언젠가 먼 훗날에 이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세게 말한 거다. 이게 진심이고 시장이 급격히 떨어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놨더니 요걸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어요? 베이비 스텝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크게 영향이 돌아올 것이다. 물론 이창용 총재도요 베이비 스텝을 한 다음에 세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긴축 가속화 될 것이다. 미국이 멈추더라도 우리나라는 안 멈출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보고 있는 건 가계부채 붕괴의 문제죠. 왜? 미국은 가계부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갔다. 왜냐면 미국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한번 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계부채 다이어트 쫙 했다가 코로나 때 다시 저금리 처묵처묵하고서 다시 살쪘죠. 그러니까 그만큼 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빼본 인간들이 잘 빼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꾸준히 증량해서 계속 처묵처묵하면서 가계부채를 계속 늘려놨다. 그래서 세 자릿수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나은 거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을 봤을 때요, 일본 못 올리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낮추고 있죠. 왜? 중국은 먼저 붕괴됐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기업부채죠. 일본은 국가부채예요. 얘네는 올리지도 못해. 이제 국가부채가 한 260% 정도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가계부채고 정부 입장에서 부담은 덜하죠. 기업 무너지는 거면 IMF 이런 거 하는데 가계 무너지는 거는 부담이 덜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는 있었던 거고, 가계부채 때는 금리를 올릴 수 있죠. 그럼 가계붕괴는 당연히 나는 거예요. 거품으로 빚 많이 지닌 사람들은. 그런데 붕괴가 심하게 날까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가 붕괴되는 것보다는 일부 가계가 붕괴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베이비 스텝은 국가가 붕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베이비 스텝 할 것이라고 여론 만들어지고 할 때 빅스텝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했던 거고, 미국 빨리 금리 안 올리면은 작살난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작살났죠. 연준 회의할 때 작년 12월쯤에서나 9월이나 12월쯤 되면서 슬슬 매파 반응 나왔죠. 근데 저희가 계속 그 전에 이야기했죠. 미국 금리 인상 늦어지면 늦어져서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 개입하고 있죠. 대출금리 인하.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자, 예전에 문재인 정부를 제일 많이 깠던 이유가 시장 왜곡이다. 그런데요, 부동산에 대한 과한 불로소득,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예요. 근로소득세랑 똑같은 소득을 냅니다. 물론 가액이 크기 때문에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가 들어간 거고. 근데 그거 다 없애버렸죠. 그걸 가지고 시장 왜곡이라고 했는데 시장은 왜곡되지 않았어요. 시장이 왜곡됐으면 그걸로 집값이 진짜 개박살이 나야 시장이 왜곡이 된 거고, 결국은 시장은 큰 틀을 따라갔죠. 코로나 터지고 강화 더 했는데 안 따라갔죠. 왜곡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돈을 풀어서 나온 거지. 그리고 국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자금에 관한 건데 이걸 왜곡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중에 가장 큰 실책은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안 올렸을 때 압박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장이 왜곡됐죠. 미국은 금리 올리는데 우리나라 안 올렸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이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도 따라 금리 올려서 긴축해야 될 텐데 대출금리 인하로 시장을 왜곡하죠. 이게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코피스 금리 상승. 그러면요, 지금 저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에 대출금리 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대출금리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금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죠.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요, 나중에 은행 재량으로 깎아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금리 인하 요구는 왜 안 받아들여져요?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은행에서 다 받아줘요? 특별한 경우, 심각하다 하는 경우만 조금 받아주는 거지. 그럼 물가 대책 뭐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관세 완화. 우리나라는 감세인데 미국은 증세에 초점이죠. 10년 내다봤는데 우리나라 다 단기 대책 나오죠. 관세 깎아가지고 요 중에서 얘가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요 중에 요만큼이 세금이었으니까 요 중에도 요만큼이 세금인데 여기서 세금 한 절반 정도 받으면은 요만큼만 올라가는 효과가 나니까 세금이나 완화하자. 이런 정책들밖에 없다. 아니면 뭐예요? 임금 인상 자제. 이게 되게 멍청한 행동이죠. 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데 임금 인상을 자제를 하게 된다. 그럼 뭐가 침체가 되느냐?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죠. 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돼요? 기업 경기가 악화되죠. 기업 경기가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업 늘고 투자 줄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겪어봤던, 잃어버린 30년을 겪어봤던 일본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인플레. 자, 우리나라 지금 7월 인플레 6.3%죠? 일본은 2% 웃도는 수준이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기본급 인상. 기본급을 인상하고 있다. 왜? 결국엔요, 장기 침체가 되면, 이 장기 침체가요, 그냥 버블 붕괴로 인해서 장기 침체가 됐고, 근데 공급이 많아서, 그 다음에 뭐 인구가 줄어서 이 정도가 아니고요,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붕괴됐냐? 임금을 못 올려줘요. 기업들이 막 도산하고 그러니까 임금도 못 올려주죠. 임금 못 올려주면 그게 다시 내수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일본이 장기간 저인플레에 계속 시달렸던 거다. 거품이 붕괴되고 나서. 그러면 이게 거품이 붕괴된 문제예요? 아니죠. 거품이 생겼던 문제죠. 그래서 일본은 역대급 거품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나온 거고, 얼마나 역대급 거품이었으면은 당시에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였고, 그거는 기업의 가치는 뭘로 올라갔어요? 억지로 바꿔놓은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도 폭등하고 부동산도 폭등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붕괴였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서 기후 법안도 있는데 인플레이션 대비책도 법인세 인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 인하다 이딴 이야기하면서 법인세 인하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역효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이런 거 나왔죠. 경제 형벌, 손님 끌어들이는 호객행위가 3년 징역. 자,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32개 손질인데 여기서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식품위생법, 물류시설법, 이거는 뭐 물류니까 공정거래법, 뭐 이런 거에다가 하청법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다 완화해주겠다. 왜 완화하려고 그래요? 근데 완화해서 이득 보는 건 어디예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 대기업이 이익을 보죠. 근데 낙수 효과는 이론적이다. 낙수 효과는요, 일어나려면요, 낙수 효과를 볼 만큼 느껴져야 되는 건데 대기업에서 낙수 효과를 안 하는 이유 뭐겠어요? 낙수 효과를 해서 이게 내수시장 활성화로 돌아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낙수 효과 해봤자 내수시장 활성화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대기업은 먹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낙수 효과보다는 서민 경기 침체로 인한 도미노 효과가 올 거다. 낙수 효과 가겠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을 땐 낙수 효과를 안 해요. 왜? 풀어봤자 손해니까. 푼 만큼 나한테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도 안 했어요? MB 때도 안 했다. 왜 안 했어요? MB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됐으니까. 이번에는요, 과잉 유동성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왔죠. 낙수 효과를 보겠느냐? 그럴 땐 기업은 뭐래요? 무너지지 않도록 현금을 쌓아놓는다. 그리고 횡포만 가속되죠. 자, 하도급법이 왜 나왔냐? 자, 대기업이랑 하청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대기업이 갑이고 하청이 을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돈 안 주고 어음으로 줘. 혹은 계약서를 유리하게 써. 그다음에 막 계약서 뭐 효력 없게 쓰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계약서를 안 주고 나중에 써줄게, 일단 진행시켜, 이거 하는 거죠. 이러고서 하청 쪽에서 피해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하청 하도급법이 나온 건데,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나름 대기업이면 재하청 주는 거고, 그래서 하도급법이 나온 거죠. 그것도 약화시키겠대요. 형벌이 과하다고. 그러면은 더 쉽게 해먹을 수 있겠죠. 가뜩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죽어가고 있는데 한계기업 분류 횟수 보세요. 완성적 좀비기업 23% 넘어갔다. 좀비기업이 뭐게요? 좀비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죽었는데 움직인다, 행동한다, 산 것처럼.
뭐예요? 이미 죽었는데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미 죽었는데 폐업을 못해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에요. 23% 넘어갔대요.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쪽을 지원을 해야지 자꾸 대기업 낙수효과 해가지고 그쪽만 때려대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수효과가 없죠. 그리고 서민경제나 중소기업들은 죽어가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까 이야기했던 도미노 효과, 내수경기 침체, 추가로 가계부채, 폭탄이 남아있죠. 가계부채 폭탄에다가 대기업만 살리는 정책,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일본 경제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인구도 있지만 뭐예요? 소비 위축이 경제 위축을 가져왔고, 이게 30년이 흐른 지금도 내수 수요가 회복되지 못한다. 그래서요,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설 정도였다. 일본은 물가도 거의 안 오르는데 임금이 거의 안 오르니까 실질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최저임금 올리는 거 죽어라 때리는 이유 뭐예요? 소상공인 최저임금. 자꾸 요거 싸움 붙이는 거예요. 여론 만들어요. 최저임금이랑 소상공인 싸움 붙이는데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서 소비가 늘면 소상공인도 살아요. 근데 소상공인이 당장 죽겠죠. 그러면 뭘 억제해야 되느냐?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과도하게 비싼 부동산. 막 20억씩 해요. 10평짜리가. 그러면 수익률 500만원 받아야 돼요. 월 500만원씩 월세 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월세 이런 거, 카드값, 배달비 이런 쪽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죽어라 최저임금만 까는 이유 뭐예요? 여기는 광고주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싸움 붙이면서 둘이서 피자 한쪽 가지고 싸우는 동안 얘네들이 나머지 7조각 다 처먹고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터지지 않았을까 모르지만 경제 위기가 한번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터지고 나서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이야 집값 오르니까 돈 좀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소비 늘던 것도 집값 개박살 나기 시작하면 안 그래요. 근데 내수경기 침체되면 그거 어떻게 살릴 거예요? 인구도 줄어서 생산 가능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요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비가 잘 안 살아나고 내수시장이 안 살아나니까 경기가 안 돌아가고 그럼 유동성이 커지기 힘드니까 집값은 오르기 힘든 거다 한번 붕괴되면. 그래서 일본식 붕괴가 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는 라이트하우스는 인구 감소로 집값 떨어진다는 소리나 하고 있다. 이따위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영상이나 한번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하냐. 부동산 기자를 몇 년이나 하신 분들이 이 정도 분석도 못하고서 그게 무슨 실력이냐. 결론, 핵심은 뭐예요? 경기 침체가 된 이후 이게 부활이 될 수 있느냐. 부활이 되려면은 뭐가 탄탄해야 돼요? 대기업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 성장기 때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런 대통령 때나 우리나라가 한창 성장기니까 그때는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중심으로 키워도 됐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부활하려면 뭘 키워야 돼요? 서민 경제가 탄탄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부활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뭐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30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가 있다. 거기에 플러스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거고 소득은 잘 안 느는데 부양비만 계속 늘어나 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성장을 못하고 잃어버린 수십 년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지금. 그런데 부동산 10년 뒤에 더 오른다. 이딴 개소리 날리는 인간들이요. 업자들 말고 누가 있냐. 아니면은 잘 모르는 인간들 말고 누가 있냐. 이런 걸 보셔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어디 사라 뭐 사라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맨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리스크를 제일 줄이는 게 투자의 기본이고 특히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투자의 개념도 있지만 주거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돈 벌게 해주고 부자가 돼주게 해주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당신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거다. 저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부자가 되는 거는요 손해를 덜 보고 리스크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고 그것도 많은 공부를 통해서 되는 거지 지금처럼 도박처럼 해서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기일 때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영상 많이 보고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오셔도 괜찮아요. 누가 맞는 말을 하느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